안녕하세요. 사실과 의견입니다. 저번 영상에선 08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안 오고 21년도에는 왜 인플레이션이 왔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이 국채 시장의 변동성과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는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댓글에 누가 뭐 M2 기울기가 완만하다고 이렇게 적은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 이 돈 잃어가지고 제 댓글에다가 뭐 이렇게 안 좋게 쓰는 거는, 빈정대는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뭐 어딘가에선 풀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제가 원래 신경은 안 쓰는데, 그거는 정보 전달에 있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울기가 완만한 게 아니고, 보시면, M2는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화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룬 영상이 있는데, 그거 되게 유명한 영상인데, 일단 대출 때문에라도 무조건 돈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최근에 와서는 금융단이 엄청 본원 통화보다 M2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긴축으로 하면은 은행에서 나왔던 신용화폐들이 쭉 축소가 되면서 이렇게 빠지는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M2를 측정한 60년 이후에 처음으로 22년도부터 지금 마이너스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M2가 빠지고 있는 건지 한 번에 이제 와닿으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정정하고 갈게요. 그분이 댓글 쓰셨는데 그거는 틀렸어요. 네,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가 국채 변동성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최근에 있는 이러한 국채 변동성이 절대적으로 금융이 실물을 흔드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이 본래 뭔가 펀더멘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가령 헤지펀드들의 이런, 예, 숏 포지션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막 30년물이 하루에 20bp씩 움직이고 하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정도예요. 그냥 그냥 말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거 최근에 그렇게 눈앞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와, 이게 진짜 내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 변동성이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10년물을 하루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갭으로 보면은 거의 막 30bp 가까이 움직이기도 해요. 저는 정말 이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막 해석을 하잖아요. 턴 프리미엄이 올라왔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왔다. 뭐 정부가 많이 찍어서 그렇다. 아주 다양한 이유를 가져다 붙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비레크머니 그 쇼포지션 청산하자마자 한 30bp 가까이 움직였어요. 그거 보고 제가 생각했던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의 변동성은 단순히 뭐 그러한 이유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한 이유들이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면, 천천히 올랐으면은 뭔가 시장에 천천히 반영되면서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움직였으면 모르겠는데, 하루에 움직이는 폭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이 국채 현물 선물 이 차익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걸 아비트라지 거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무위험 차익 거래예요. 위험이 없어요. 같은 날에 현물을 매수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국채 선물이 더 높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국채가 현재 100억이고 국채 선물이 100억 2천이에요. 해서 0.2% 높은 상태입니다. 선물이. 이런 경우에 현물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두 개 다 취하게 되면, 석 달 뒤에 만기가 왔을 때 보시면, 내가 보유했던 현물을, 왜냐면 선물이라는 거는 계약이에요, 계약. 내가 석 달 뒤에 1억 2천만 원에 누구한테 팔게라는 이 국채 선물을 매수한 사람과 나와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석 달 뒤 시점이 됐을 때 내가 그 석 달 전에 샀던 현물을, 이 국채 선물을 매수했던 사람한테 주고,
이 계약이 청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 달 뒤에는 무조건 나는 100억 2천만 원에 이 국채를 팔 수 있는 거예요. 얼마에 샀던 거를? 100억에 샀던 거를. 그럼 무위험으로 석 달 만에 예, 이렇게 차익 거래가 가능한데 이게 내 돈이 아니고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내가 아예 자산이 아예 0이에요. 0. 없어. 그내 시장에서 5%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100억짜리를 샀어요. 쿠폰 이자가 지금 4.5%인 국채 현물을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석 달 뒤 시점이 됐을 때는 그동안에 석 달 동안 내가 대출을 이용을 했으니까 그 대출이자 5%에서 이제 이게 연이율이 5%니까 4분의 1, 1.25%의 이자를 물게 되겠죠. 석 달 동안 이용을 했으니까. 대신에 또 현물을 내가 매수했기 때문에 석 달 동안 보유했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 이자 4.5%, 그러니까 즉, 이 둘의 차이인 0.5%, 100억을 이제 빌렸으니까 0.125%, 이게 1200이 아니네. 1억으로 있었어야 되는데, 어, 맞죠, 이게. 예. 100억을 했을 때, 100억을 빌렸을 때, 요 차익인, 쿠폰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익인 0.5%포인트에 세 달이니까 4분의 1 치면은 0.125%고 1250만 원의 이자를 내가 줘야 돼요. 은행에다가 다시 갚으면서. 대신에 현물을 매도하는 거기서 생긴 시세 차익이 2천만 원이 생겼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익을 보면은 총 750만 원이 위험이 없어. 내가 한 시점에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했다고 하면 요 차익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서 석 달 뒤에 만기에 요 두 개가 청산이 될 때 750만 원이 무위험으로 생기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 막 100억을 운용하고 있는데 석 달이 지났는데 750만 원이면 정말 되게 낮은 수익인 거잖아요. 1년 동안 그럼 해봐야 0.3%?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운용하는 금액이 내가 크면은 우리야 뭐 750만 원이 많다고 하겠지만 지금 100억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해서 보통 헤지펀드가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내가 처음에 샀던 1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요 1억짜리 채권을 담보로 9천만 원을 내면 대출받습니다. 왜 9천만 원이냐면은 이 채권 가격이 위아래로 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걸 전부 다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90% 정도 인정을 해서 9천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때 발생되는 이 담보에서 빠지는 부분을 헤어컷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헤어컷 10% 해서 90%만 담보로 인정을 받아서 9천만 원을 대출. 9천만 원을 대출받은 걸로 다시 9천만 원짜리 채권을 구매하고 헤어컷 10% 다시 돼서 8,100만 원을 대출받고 8,1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채권 구매를 하고 제가 요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설명드릴 때도 한번 이렇게 레버리지 일으키는 거 설명을 드렸었죠. 은행이 이자 장사할 때도 지급준비금 5% 잡는 게 헤어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 띄고 대출해주고 5% 띄고 대출해주고 이렇게 무한히 돌리면은 5%가 제가 알기로 한 15, 15배 정도 될 거예요. 헤어컷이 5% 발생된다고 했을 때. 근데 지금 이게 채권 가격이 요즘이야 진짜 채권 가격이 이렇게 막 국채가 미친 듯이 변해서 그렇지 보통은 헤어컷 해봤자 10% 이내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한 15배 정도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돌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수익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요 얼마 안 되는 아비트라지 이 무위험 수익을 뻥튀기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보통 헤지펀드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빌 에크먼이 제이미 다이먼이 뭐 나와가지고 쇼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헤지펀드들한테 야 내가 이거 쇼 포지션 잡았다. 너네 나 따라서 한번 들어와. 왜냐면 이게 몰리면 몰릴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기 때문에 그 뭐 제이브 다이먼이나 빌 에크먼이 나와가지고 괜히 내가 쇼 포지션 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헤지펀드들한테 야 내가 선두에 설 테니까 너네 나 따라서 한번 같이 들어와라고
헤지 펀드들한테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보는 것 중에 되게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BTFP. 이게 3월 달에 발생된 SVB 사태 때 연준에서 이제 임시로 돌렸던 그 대출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지금 장기채가 워낙 손실폭이 크다 보니까 SVB도 사실 돈을 빌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돈을 못 빌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문이 나면서 갑작스럽게 예금 인출이 발생됐고 뱅크런이 갑자기 났죠. 예전에야 막 은행 가가지고 돈을 찾았지만 최근에는 다 인터넷 뱅킹 가능하다 보니까 빠르게 예금이 줄어들면서 이제 자본 비율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이제 SB 같은 경우에는 터진 건데 그걸 방지하고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국채를 담보를 되게 높은 비율로 높은 비율도 아니죠. 헤어컷이 0이에요. 담보를 그냥 액면가 그대로 인정해주는 대출 프로그램이 BTFP입니다. 근데 이 BTFP가 SVB 사태가 지났는데 끝났는데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계속 이상했어요. 올해 이 중순부터도 그냥 이상했어요. 지금 벌써 10월 달이니까 이게 SVP 사태가 끝난 지 4월, 5월쯤에 끝났다고 치더라도 뭐 그 뒤에도 이제 뭐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데 터지고 했으니까 그런 게 다 끝난 뒤에도 석 달, 넉 달이나 지났는데 BTFP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그 제가 이거는 BTFP를 하려면 누군가가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해.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려고 채권을 가지고 담보를 잡아놓고서 돈을 빌리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장기채가 채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빠졌잖아요. 2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정도 빠졌어요. 듀레이션 30년물 뭐 19년인가? 그렇게 나오니까 듀레이션이 19예요, 19배. 지금 한 3% 정도 빠졌으니까 진짜 반토막 난 거예요. 20년물 이상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거 들고선 어디 가가지고 대출을 낼 수가 없어요. 반토막이 났다 보니까. 헤어컷이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채권 가격 자체가 워낙에 박살이 나다 보니까 빌리기가 어려운데 BTFP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액면가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100억짜리 채권이 지금 반토막이 나서 50억인데 그거를 그냥 액면가 그대로 인정을 해줘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BTFP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헤어컷을 하나도 안 뒀나. 근데 여전히 이게 BTFP가 계속 대출이 증가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상했는데 그래서 막 누가 돈이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재할인 창구나 뭐 이런 거 대출 프로그램 다 봤는데 뭐 없어요. 3월 달에도 터졌을 때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디스카운트 윈도우로 해가지고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이 찍혔던 거. 그때 1,500억 달러인가가 찍혔던 것 같아요. 디스카운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3월 달에도 제가 영상에 보면 설명드렸었는데 낙인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게 디스카운트 윈도우를 이용하면은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야, 쟤네 돈 없나 보다. 라고 하면서 그 낙인 효과가 찍히게 되고 오히려 뱅크런을 더 유발할 수 있어요. 그곳의 재무 상태가 되게 엉망이라는 게 들키면서. 그래서 어지간하면 안 쓸 텐데 그 당시에도 BTFP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은행들이 자기네가 문제일 때 BTFP를 사용한 게 아니라 재할인 창구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재할인 창구를 갑자기 대출이 늘다 보니까 그날 하루에 엄청난 이슈가 됐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SVB 사태 때.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뭐 이게 왜 갑자기 디스카운트 창구가 왜 늘었니 막 그랬었는데 은행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해 보이지 않아요. 일단 디스카운트 윈도우 안 썼어요. 소형은행의 자금 차입 이거 현재 상황인데 보시면 그 3월 달에 터지고 나서 쭉 빠져서 오히려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 앞에 디스카운트 윈도우도 사용 안 하고 있고 소형은행의 자금 차입은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고 지급준비금, 지급준비금에 문제가 있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급준비금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윗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채널을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에도 문제가 없어. 그럼 도대체 저 BTFP는 누가 이용하냐는 거야,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조 단위로 지금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GDP 대비 지급준비금, 요거는 뭐 월러이사나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맨날 맨날 나와서 하는 말인데 뭐 GDP 대비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냐라고 말할 때 GDP 대비 지급준비금이 10% 아래쪽에서 보통 문제가 생긴다. 이 19년에 있었던 레포 발장 얘기도 했었죠, 제가. 낮 QE 말씀드리면서. 그게 한 7% 정도 됩니다. GDP 대비 지급준비금이 7% 정도 됐을 때 이 레포 발작이 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생겼었죠. 레포 시장에서 금리 갑자기 치솟으면서. SVB 사태 때도 보면은 12, 11, 12? 이 정도 왔을 때 근데 요때 SVB 사태는 사실 이 뭐야 지급준비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기 불일치 때문에 하필이면 그렇게 또 소문이 났고 최근에 이 뱅크런이 발생되기 더 쉬웠던 조건들 되게 악조건들이 겹치면서 뭔가 SVB 사태가 났던 건데 일단 뭐 요때 12% 이하에 내려갔을 때 SVB 사태가 있었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준비금이 올라오기 때문에 GDP 대비 지급준비금을 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단에서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저 BTFP를 은행들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BTFP를 받은 게 저 공매도를 치고 있는 공매도 아니죠. 국채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그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레버리지를 헤어컷이 만약에 0이라고 놓고 0이라고 보면은 1억짜리 채권을 구매해서 헤어컷이 0이에요. 1억을 담보로 잡고 1억을 대출받아. 다시 1억짜리로 채권을 구매하고 1억을 담보로 잡고 1억을 대출받아. 헤어컷이 0입니다. 0.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걸로 이용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이 아비트라지를 돌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을 종합하면 이 실물 가치, 어떤 펀더멘털에 의한 국채 펀더멘털에 의해서 뭐 신용 등급이 강등됐다, 뭐 공급이 늘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늘었다, 기대 인플레가 늘었다, 또 뭐 있어, 텀 프리미엄이 증가했다. 아무리 많은 이런 사유를 들더라도 지금의 이 어마어마한 변동성 자체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금융단에서 지금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매수 매도 자체가 되게 없어요. 그 제가 거래량 없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게 본래의 가치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 거래가 별로 없다 보면. 이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보통 장기로 운용하는 연기금 보험사 아니면 각국 중앙은행 이런 곳에서 지금 최근에 막 금융단의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시가 평가가 되게 규제가 빡세게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 장기채를 함부로 매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전에는 시가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야 이거 나 만기까지 들고 갈 건데라고 하면은 보통 자산 액면가 그대로 인정을 해줬는데 시가 평가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뭐 연기금이나 보험 같은 곳에서 뭐 연금 같은 곳에서 시가 평가를 받는 거에 있어서 조금 리스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뭐 이런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선뜻 나서기가 어려워요. 나 만기까지 들고 갈 거야 라고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일단 매수매도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줄었고 최근에 발행하고 있는 미국채 입찰만 보더라도 입찰률, 응찰률이 되게 낮아진 상태예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뭐 2년물, 30년물 되게 많이 뛰었었죠. 그날 시장 금리 대비 입찰하는 날 금리가 4bp, 5bp 늘어날 정도로 되게 매수 매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지펀드가 이렇게 무한으로 레버리지 돌려서 뭐죠?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되게 금융시장에 이런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뭐 되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만 제가 진짜 운전하다가 이거 갑자기 깨닫고 진짜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뭔가 펀더멘털에 의해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페이지펀드가 그냥 떡 주무르듯이 이렇게 가격 자체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어, 저는 되게 빠른 시일 내에 장기 금리가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정을 찾는 시나리오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저 무한 레버리지가 되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만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뭐 쟤네가 뭐라고 내가 빌려주는 금리를 이렇게 위아래로 들썩날썩 하나 싶어서 레포 시장에 대한 뭔가 규제가 강화될 수 있겠죠. 첫째가 요거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BTFP가 좋아 그래 액면가 그대로 하는 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액면가에서 헤어컷을 좀 잡아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무한 레버리지가 불가능해지겠죠. 액면가에 대한 헤어컷이 생기지 않을까 정도의 규제.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시장의 자본 규제 강화. 요거는 뭐 제가 6월, 7월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은행이나 금융을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억압을 해서 규제를 강화시켜서 이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통화량 곱하기 통화 승수고는 인플레 곱하기 성장률. 그 통화 이 화폐 수량설에 나와 있는 그 공식에서 화폐량을 지금 늘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게 하려면 M2 그러니까 통화 승수, 통화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뭔가 자본을 강화하면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좀 더 어려워지겠죠. SRL 규제도 예, 여기 포함시키진 않았는데 그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좋긴 하겠네요. 그래서 뭐 이런 좀 규제가 하나가 나오면서 현재 금융단에서 이렇게 실물 경제를 좀 쥐고 흔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좀 제약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현재 이 변동성 자체는 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국채금리 많이 오르고 있던데 또 한번 볼까요? 오늘도 보면 8bp 오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거 마이너스였던 걸로 제가 봤는데 그럼 하루에 십몇 bp가 움직이고 있는데 장기채가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정도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30년물도 보면은 막 20bp씩 움직여요. 30년물이. 와, 진짜. 네, 그래서 그 지금의 이 모든 이해가 안 되는 왁구가 제가 설명드린 지금의 이 BTFP를 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근데 또 은행단에서는 아무도 돈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아. 지급준비금 견조하고 소형은행의 자금 차입은 줄어들고 있고 재할인 창구도 이용 안 하고 있고 GDP 대비 지급준비금도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BTFP가 저렇게 증가한 거는 일단 예, 제가 봤을 때는 헤지펀드가 이러나 저러나 직접 뭐 BTFP에 접근을 할 수는 없어도 뭐 다른 대리인 써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단에서 조금 진정이 되면 좀 본래의 펀더멘털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급등락할 때는 솔직히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하루 막 이것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했는데 다음날 막 다 튀어 날아가 버려. 아니면 폭락해 버려. 그럼 또 이제 막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뭐 턴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기대 인플레가 올라갔다 뭐 말이 많은데 단순히 그런 거를 갖다 붙이기에는 변동폭 자체가 너무 심해. 그래서 제가 요 영내포는 왜 들고 왔냐면 이 큐티 둔화와 관련돼 가지고도 또 누가 또 댓글 써준 게 있었었는데 제가 바라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바라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내가 바라는 게 뭔 상관이야. 제가 봤을 때는 양적 긴축이 좀 감속을 한다거나 중단이 되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저는 연말에 가가지고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연말에 은행에 이 회계장부 연말정산을 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연말이니까 분기말, 월말 이런 것 중에서도 연말에서는 쫑 다 이 집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만약에 시가 평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액면가 대비 많이 빠졌겠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 최근에 모기지 금리 엄청 많이 올랐죠. 이러면 MBS 채권이 진짜 개박살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또 MBS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 은행단에서 시가평가를 받았을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RRP 자금 소진. 최근에 이렇게 지급준비금이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압도적으로
이 영래포, RRP 자금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이 이탈하는 게 아니라 영내포에 고여있던 물이,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 있죠. 영내포는 그냥 산속에 고여있는 물이에요. 지들끼리 놀고 있는 물입니다. 이게 급격하게 소진이 되면서 지금의 저 지급준비금을 떠받들어주고 있는 건데, 큐티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지급준비금이 견조한 건 영내포가 받아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내포 자금이 다 소진되는 때가 뭔가 지급준비금이 이상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급준비금이 이상이 생기면 큐티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급준비금 비율 10% 이하. 월러이사랑 존 윌리엄스가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은 지급준비금 플러스 영래포를 새로운 지급준비금 개념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영래포 자금도 지급준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래포 포함시켜가지고 그려봤는데 그럼 뭐 20 몇 프로가 되더라고요. 그럼 뭐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요 영내포 자금 소진 기울기를 보면은 내년 1분기까지 가면 얼추 큐티가 종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큐티를 종료해야 되지, 그러니까 억지로 하고 싶어서 큐티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중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말하기로는 한 2년 정도 더 큐티 할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뻥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면 좀 연준이 선회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기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뭐 경기 침체니 뭐니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장기채 금리는 하락하겠죠.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끝. 경제 끝. 오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크락션을 울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뭐 부처님의 마음으로다가 이 크락션을 안 울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인연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빵빵 했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만에 하나 있는 그 이상한 사람들 있죠. 보복운전하고 막 그런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유튜브도 원래 지금 단톡방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회의하고선 못 본 사람들한테 영상 올리다가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첫 번째 영상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그냥 회의했던 거 그냥 그대로 올려놨어요. 제가 줌 가지고 회의했던 거. 그래서 막 1시간 반짜리 이런 게 올라가 있는데 제가 원래 유튜브 안 하려고 했던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와 인연을 맺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댓글 같은 거에 막 대응 안 하는 것도 있고 소통에 좀 소극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최근에는 뭐 그 멤버십 하셨던 분들 제가 너무 해주는 게 없어가지고 단톡방에 몇 분 받아주긴 했는데 그렇게 좀 들어오시면 이제 저랑 좀 감정적인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러죠. 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인연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제가 길바닥에서 크락션 안 울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걔가 갑자기 내 앞을 확 이 뭐야 추월을 해가지고 확 지나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빵 하고 있으면 나만 기분 나쁘고 걔는 웃으면서 지금 퇴근해가지고 돈가스 먹을 생각이 신나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안 좋은 거예요, 나만. 그래서 저는 사고가 날 것 같다가 으 하면은 사고가 안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에다가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이런 말이 좀 속된 표현이긴 한데 전 되게 하찮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과의 이 인연을 맺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거. 제 거에다가 악플 쓰는 거에도 저는 되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어디 가가지고 돈 잃고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또 이렇게 화풀이 하고 있는 걸 텐데, 예, 사실 하찮은 거죠. 제가 뭐 마음이 넓어서 그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굳이 그런 사람들과 연을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냅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거에다가 누가 악플 단다고 거기다가 뭐 댓글 쓰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제 편 든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비두세요. 그 사람도 어디 가가지고 뭐 돈 잃어가지고 화풀이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걸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얼마 전에 또 블라인드에다가 누가 또 제가 뭐 리딩방 운영한다고 글을 썼더라고요. 조회수도 또 많아, 심지어. 좋아요도 많이 눌렸더라고요. 1년, 제가 지금 작성을 안 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아니, 그걸 기억하고 1년 반 동안 글을 안 썼는데, 옛날에 여기 경제 올리던 사실발견이라는 애 있는데, 이 새끼 지금 딴 데 가가지고 텔레그램 방 파가지고 예전에 여기다가 무료로 공유했었는데 거기서 돈 받고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리딩방 하고 있다. 막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보면서 일단 첫 번째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블라인드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내 힘들긴 했지. 네,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 뭐 두 번째는 그 사람도 뭐 돈 잃고 뭐 그래가지고 속상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안 이렇게 비방하는 글을 썼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디서 뭐 돈을 잃었으니까 화풀이를 하는 거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또 저희 방에서 누가 또 가서 댓글 달까 봐 제가 그 댓글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만 포커싱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이제 와가지고 단톡방에다가 이런 사건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 리딩할 생각 조금도 없고 무엇보다 그럴 능력도 없고 나 주식 존나 못한다니까? 뭐 리딩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리딩을 할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리딩하고 내가 돈 받아 먹지. 근데 내가 리딩할 능력이 없어요. 라고 제가 맨날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오해가 그런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는데 뭐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해 안 한다고 하면 뭐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작은 일들에 너무 심력과 체력을 쏟지 마세요. 저는 심력과 체력이 다 100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막 갑자기 110이 돼서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 신경 써야 되는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 예, 그런 감정의 교류들이 지금도 충분히 많지 않아요? 그런 하찮은 그 나를 추월해서 가는 사람들, 뭐 급정거하는 사람들, 그런 데다가 심력과 체력을 쏟지 마세요. 그런 하찮은 거는 그냥 이렇게 지나 흘려보내세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빠잉!